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박상용이라는 이름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판을 흔드는 진짜 변수는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예고된 특종, 그리고 내부 제보, 이미 일부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전국은 서서히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처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어떤 압박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정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두 명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 한 명은 당시 접촉했던 변호사입니다. 겉으로는 조력자였지만 내부에서는 플락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아닌 또 다른 인물. 그 존재 자체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왜 그 변호사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단순한 법률 조언이 아니라 의도된 정보 전달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목적이 이재명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이건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당의 뜻이라 말하며 접근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의 이름이 언급된 순간 혼란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진술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 체포동의안은 절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변호사, 검사, 그리고 김성태까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심리를 몰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감옥 안 간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가 그 정보를 전달했는가입니다. 당의 이름을 빌려 접근한 인물, 그 존재를 밝혀내는 것이 이 사건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설주환. 그는 민주당 인사입니다. 녹취록 속에서 그의 존재는 묘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런 회의는 없었다. 그의 주장은 단호합니다. 하지만 태그 기록이 등장합니다. 출입 시간, 이동 기록, 그리고 공백. 진실은 그 틈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설주환이 없던 시간, 바로 그때 모든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 검찰이 제시한 기록은 오히려 새로운 의문을 만듭니다. 부재가 곧 증거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왜 없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누가 이용했는가? 또 다른 변수, A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김성태 측과 연결된 인물로 현장의 모든 상황을 목격한 사실상의 핵심 증인일 수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동안 부정되었던 회유 정황, 거래 제한, 그리고 압박의 흔적.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입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검 내부의 긴장감, 보이지 않는 시선들, 서로를 지켜보는 구조.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권력의 균형 게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이 등장합니다.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이름. 바로 김성태입니다. 지금 그의 심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이화영과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 만남이 성사된다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폭로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지금일까요? 이재명이 끝까지 버텼기 때문입니다. 압박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판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그 퍼즐 속에 갇힌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수사였는가 아니면 설계였는가?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었는가? 아니면 결론을 만드는 과정이었는가? 법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얻은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독수독과의 원칙입니다. 법학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너무 조직적입니다. 너무 일관되고 너무 계획적입니다. 언론 프레임, 여론 조작, 정치적 타격, 그리고 권력 이동.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릴 때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이 구조를 설계했는가? 그리고 누가 그 위에서 결정을 내렸는가입니다. 표면에 드러난 인물과 사건을 넘어서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구조와 의도를 차분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짚어야 합니다. 박상용 검사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수사 과정이라기보다 거래와 협상의 언어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일까요? 진술을 하면 풀어주겠다. 추가 영장은 없다.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들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의 흥정과 닮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진술하지 않으면 끝이다. 당신과 가족은 무너질 것이다. 이건 설득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심리를 무너뜨리는 압박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 이렇게 작동해도 되는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어디에 있는가? 법의 이름으로 진행된 이 과정이 과연 법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더 흥미로운 점은 여론의 흐름입니다. 초기에는 많은 언론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규정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진술이 사실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이밍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확산됩니다. 대중은 반복되는 메시지 속에서 진실과 인식을 혼동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보에 기반한 선택인데 정보 자체가 왜곡된다면 선택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존재합니다. 권력과 수사가 결합할 때 정치적 제거 수단으로 변질된 경우 역사는 그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같았습니다. 신뢰의 붕괴입니다. 경제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디로 향할까요? 지금 모든 시선은 다시 김성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 하나가 판 전체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입을 연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구조가 연결되며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가 침묵한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계속 미궁 속에 남고 각자의 해석만 난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철학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진실은 밝혀지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흔히 진실은 하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권력, 정보,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진실처럼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 질문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인가? 박상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설주환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인물은 하나의 구조 속에서 움직인 조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핵심은 그 구조를 만든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그 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소비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끝까지 추적할 것인지 결국 답은 우리의 관심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결선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면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정교하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손에 쥐어질 때 그 힘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견제 장치가 약해지는 순간 그 권력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점점 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권력의 자기증식. 한번 성공한 방식은 반복되고 반복되는 방식은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이는 패턴도 유사합니다. 특정 진술을 유도하고 그 진술을 기반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으로 여론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론을 근거로 삼습니다. 이것은 순환 구조입니다. 스스로를 강화하는 고리입니다. 문제는 이 고리 안에서 진실이 점점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변호사들의 움직임, 검사의 제안과 압박, 그리고 김성태의 선택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그 흐름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단순한 유죄 입증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결과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모든 과정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적이 진실이었다면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이름 이재명. 그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동시에 가장 큰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원래의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그 시나리오는 어긋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긋난 계획은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듭니다. 그 균열이 바로 지금입니다. 김성태의 흔들림, 내부 인물들의 침묵,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기록들. 모든 것이 균열의 증거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여느냐, 어떤 증거가 먼저 나오느냐, 그 순서에 따라 결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끝까지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 역사를 보면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끝내 밝혀졌고 어떤 사건은 영원히 묻혔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든 것은 권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었습니다. 대중이 잊지 않는 사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되는 사건은 언젠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려 할 것인가. 분노는 순간적이지만 이해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결국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계산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침묵을 선택하며 누군가는 진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그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사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이제 당신의 판단이 남았습니다.